속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투자은행 CEO인 하워드 러트닉을 상무부 장관으로 낙점했습니다. 암호화폐의 친화적인 억만장자 러트닉은 트럼프에게 거액의 선거 자금을 지원했고 앞으로 관세 인상과 제조업 기반 강화를 적극 추진할 예정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된 북한군의 현지 적응을 돕던 러시아 여대생이 북한 병사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봉화식 기자. 안녕하십니까.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고심 끝에 2기 행정부 상무부 장관에 투자은행 캔터 피츠제럴드의 CEO인 하워드 러트닉을 지명했는데 이분은 어떤 인물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다른 부서와는 달리 상무부 장관 트럼프 당선자가 마지막까지 심사숙고를 했는데 결국 관세 옹호론자 그리고 미국의 제조업 기반 복구의 정책을 아주 적극적으로 추진할 인물 러트닉을 지명을 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직접 성명을 발표를 했는데요. 러트닉은 미국 무역대표부 USTR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맡고 관세 그리고 무역과 관련된 각종 의제를 이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암호화폐에 아주 친화적이고 억만장자 금융자산가이기도 한 러트닉 후보가 트럼프에게 대선 기간 동안에 아주 거액의 선거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에 트럼프 당선자의 관세 강화 그리고 제조 기반 강화 공약을 아주 적극적으로 옹호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트럼프 정권 인수위원회 위원장 자격으로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의 지원을 등에 업었던 커들로 국가경제위원장 그리고 억만장자 헤지펀드 매니저 스캇 베센트와 함께 재무장관 후보 물망에 올랐는데 결국 여러 사람 설왕설래 끝에 러트닉이 이런 큰 자리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네, 연방 상무부가 하는 주된 일은 어떤 일을 하게 되나요? 돈 관련 부서는 미국에서 재무부가 가장 위상이 높습니다. 예. 하지만 그 정도는 아니지만 상무부라는 곳도 역시 핵심 연방경제부처 가운데 한 곳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 산하에 13개의 국을 거느리고 GDP 국내 총생산 그리고 개인 소비 지출 물가지수와 같은 주요 경제 지표를 총괄하는 그런 부서입니다. 그리고 국립해양대기국 역시 상무부 소속으로 되어 있는데 이 밖에 특허청도 상무장관의 지시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무부 장관 자리는 다른 경제부처 장관들과 함께 대통령에게 경제정책을 조언하는 임무를 맡고 있고 미국 기업들도 적극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과의 무역 협정에 관해서 협상을 하고 외국인 투자를 직접 감독하는 역할 아주 요직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러트닉이 결국 상무부 장관으로 지명이 되면서 스캇 베센트 키스퀘어 그룹 창업자와 케빈 워시 연방준비제도 전 이사 그리고 마크 로원 아폴로 매니지먼트 CEO 등 이 나머지 후보들은 아마도 재무부 장관 후보로 거론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어제 일론 머스크의 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달 화성 탐사를 목표로 개발한 대형 우주선 이 스타쉽의 6번째 지구 궤도 시험 비행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었는데 이 트럼프 당선인이 함께 참관하면서 힘을 실어줬다라는 소식입니다. 이 비행선 스타쉽이 어제 LA 시간 기준으로 오후 2시에 텍사스주 남부의 보카치카 해변 우주 발사 시설 스타베이스에서 쏘아 올려졌습니다. 3분 만에 2단 발사체 1단 부분 부스터가 순조롭게 분리가 됐고요. 2단부 우주선이 1시간 동안 계획된 비행에 성공을 했습니다. 스타쉽 우주선이 예정된 지구 궤도 항로를 비행하고 대기권에 다시 들어와서 수직으로 방향을 틀고 바다에 부드럽게 하강을 하는 스플래시다운에 성공을 했는데요. 스페이스X는 지난해 4월, 11월, 올해 3월, 6월, 10월까지 5번에 걸쳐서 비슷한 방식의 지구 궤도를 시험 비행했습니다. 2차례 시험 비행에서는 폭발 사고가 일어났고 3차 비행에서는 예정된 궤도에 도달한 뒤에 목표 지점에 낙하한 데 실패를 하고 실종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부터는 그 기체가 파손이 되긴 했지만 상당히 진전된 기술력을 보였는데 이제
비행에서 거의 모든 과정을 당초 계획에 가깝도록 이행시키는 데 기술력이 성공하면서 머스크의 체면이 올라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 어제 시험 비행에서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어제 스페이스X는 대기권에 다시 들어오는 과정에서 엄청난 고열에 노출되는 것을 보호하는 새로운 재료를 기체에 적용을 했습니다. 예. 스타쉽의 마지막 낙하 각도 역시 조금 더 가파르게 조정을 했고요. 예. 발사 시간도 기존의 새벽에서 한낮으로 변경해서 사람이 눈으로 더 잘 보이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안 외에도 무엇보다도 머스크 입장에서는 기술력을 과시한 것보다는 도널드 트럼프 차기 대통령 당선자가 직접 방문을 해서 참관한 것이 가장 큰 성공이었다. 이런 우스갯소리도 나왔습니다. 네. 발사 1시간 전에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머스크와 함께 현장에 도착을 했고 머스크가 로켓 모형을 들고 직접 설명하는 장면도 보였는데요. 이 두 사람은 거의 이제 의형제처럼 친해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머스크가 트럼프 집권 4년 동안 자신의 우주 식민지 개척 아이디어에서 얼마나 성공을 거둘지 귀추가 주목이 됩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지금까지의 그러한 행적을 이렇게 보면은 과연 얼마나 오래 일론 머스크하고 친할까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네. 그러나 저러나 이 트럼프 당선인이 부적격 논란이 커지고 있는 맷 게이츠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한 이 취소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강조를 했네요. 다른 장관들과는 달리 법을 다루는 법무부 장관이 개인 품행에 너무 문제가 많은 것 아니냐 이런 이유 때문에 기자들의 질문이 그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도 스타쉽 비행선이 발사가 된 이후에 게이츠 후보자에 대해서 지명을 취소할 수도 있겠냐? 이렇게 기자들이 트럼프 당선자에게 물어봤는데 아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답변을 했습니다. 하지만 후보자의 상원 인준을 위해서 당선자 입장에서 어떤 노력을 할 것이냐 이런 추가 질문에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주에 행정부 법무장관으로 게이츠를 지명을 했는데요. 하원 의원이던 시절에 게이츠가 17살에 불과한 미성년자와 성매매 의혹을 가졌다. 그리고 마약까지 복용을 했다. 이런 의혹 때문에 하원의 윤리위원회 조사를 받은 전력이 들통이 났습니다. 그렇지만 이 논란이 다시 불거지기는 했지만 당시에 게이츠가 모든 혐의를 부인하면서 흐지부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사건이 계속 언론에 오르내리면서 과연 법무부 장관 상원 인준을 통과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밥 우드워드라는 유명한 기자가 있습니다. 50년 전에 워러게이트 특종으로 그 리처드 닉슨 대통령을 하야시키게 했던 그 기자인데요. 이 기자가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가 너무나 제왕적이다 또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우드워드 기자가 자신이 수십 년 동안 네. 상당히 많은 대통령들을 백악관에서 만나면서 취재를 했는데 네. 트럼프라는 인물은 위헌적인 방식으로 제왕적인 대통령이 되고 싶어한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아, 네. 우드워드 기자가 워싱턴 포스트 기자 출신으로 리처드 닉슨 대통령 하야를 이끌어낸 워터게이트 세계 최고의 특종을 한 기자로 아주 유명을 했는데 트럼프와도 많이 만났고 트럼프와 관련된 책도 여러 권 출간을 했습니다. 네. 이런 우드워드 기자가 최근에 MSNBC와 인터뷰를 가졌는데요. 헤그세스 국방장관 지명자, 게버드 국가정보국장 지명자 이런 인사가 다 잘못됐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트럼프라는 사람이 왜 경험이 있는 사람을 원하지 않을까? 바로 자신이 제왕적인 대통령직을 만들기 위해서다. 이런 파격적인 인사를 통해서 나만 혼자 모든 권력을 통합할 수 있고 나만이 모든 의사를 결정할 수 있다.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인다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권력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걸 원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드워드 기자는 내가 기자로서 국방장관만 16명을 겪었는데 이런 헤그세스라는 인물을 보면은 그 사람은 국방부의 책임이 무엇이고 권력의 작동장치가 어디 있는지도 알지 못하는 것 같다. 그가 국방장관에 필요한 요소를 갖추고 있는 인물이 아닌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트럼프, 국방부, 미국 행정부 모든 정치 행위가 걱정이 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파병에 대한 북한군들이 현지 적응을 돕던 러시아의 여대생을 집단으로 폭행해서 파문이 일고 있다라는 소식이 또 들어와 있네요. 우크라이나 매체가 보도를 했는데 러시아의 쿠르스크 주에 투입됐던 북한군 5명이 현지 대학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피해자는 28살로 러시아 민족
우호대학교 재학생인데 북한군을 대상으로 한 러시아 적응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러시아 국방부와 이 대학교가 공동으로 북한 군대의 언어와 문화 생활 적응을 위해서 시작한 것인데요. 피해자 말에 따르면 한국말을 사용하는 폭행범들이 입에 테이프를 붙이고 자신을 묶은 다음에 몇 시간 동안 능욕을 했는데 한국말로 모욕적인 욕까지 퍼부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모들이 비슷해서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지만 정말 끔찍했고 가까스로 이들이 술을 마시는 동안에 탈출을 했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자신의 피해 사실이 북한과 러시아의 우호 관계를 망칠까 무섭고 이 때문에 향후 북한군의 이미지 추락은 물론이고 러시아와 북한과의 관계가 어떻게 변할지 주목이 되고 있는데 전쟁 상황에서 외국에 파병된 군대가 이런 짓을 벌이는 데 대해서 앞으로도 파문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요, 북한의 러시아 파병을 이끌고 있는 그 책임자가 김정은의 최측근 인사 가운데 한 사람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이 김영복 총참모부 부참모장을 수수께끼의 인물이다, 미스테리맨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네. 대중에 거의 공개된 적이 없는 베일에 쌓인 인물이라는 뜻인데요. 지난달에 파병된 러시아 북한군과 동행을 하고 있습니다. 고위급 장교 가운데 한 명인데 러시아 측에서 볼 때도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대리인 자격으로 군대를 지휘하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이 아주 두터운 신임을 받고 있는 인물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부터 북한에서는 엘리트 장교들이 언론에 자주 등장을 하면서 스타 대접을 받습니다. 네. 군을 중시하는 정권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과 달리 김영복 총참모부 부참모장은 지금까지 언론에 등장하거나 언급되는 일도 거의 없었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가 확보한 북한 관리 700명에 대한 데이터에도 이름과 직위, 달랑 이 두 가지밖에 없는 실정으로 정보가 아주 부족합니다. 북한 특수부대를 지휘하기 때문에 이처럼 베일에 쌓여 있는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러시아 파병 북한군을 이끄는 요직을 맡은 것으로 보이는 만큼 앞으로도 북한 안에서 이 김 부참모장의 입지가 더욱 커질 공산이 큰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이 미국이 제공한 미사일을 이 소련이 아니죠 이제는 러시아 본토로 쏘아도 좋다라고 허락을 내린 데 이어서 이번에는 또 대인 지뢰까지 제공을 하겠다 이런 결정을 내렸다는 소식입니다. 임기를 2달 정도 남기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이 내년 1월 말에 트럼프 당선자가 취임하기 전에 우크라이나 정부를 위해서 풀 것은 다 풀자, 미사일의 지뢰까지 이렇게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미국용 미사일인 장거리 미사일 에이테크임스로 러시아 본토를 처음 공격을 했는데 이 조치만으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세를 막기 어렵다, 이렇게 바이든 대통령이 판단을 해서 대인 지뢰까지 매설을 허용한 것이다, 이런 배경이 나오고 있습니다. 남은 2달 동안 휴전을 할 때까지, 새 정권이 출범할 때까지 최대한 우크라이나에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미국이 지금 지원을 적극 보내고 있는데 러시아의 공세는 그에 따라서 더 매일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자는 자신이 취임하면 24시간 내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겠다 이렇게 공약을 했기 때문에 그 전에 그 영토 한 뼘의 영토라도 서로 더 차지하려고 국지전이 아주 강화가 될 것 같은데 남은 2억 7,500만 달러의 신규 무기도 트럼프가 취임하기 전에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군대에 지원을 한다, 이런 보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할 대인 지뢰는 어느 지역에 매설될 예정입니까? 러시아군이 지금 진격을 거듭하고 있는 동부 도네츠크 지역에 집중적으로 설치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군이 최근에 도네츠크 전선에서 진전을 이뤄내면서 몇 달 동안 2년 만에 가장 빠른 속도로 영토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의 대인 지뢰를 대부분 묻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2년 전에 대인 지뢰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때 한반도만 예외 지역으로 지정을 했는데 이러한 정책을 어제 뒤집은 것입니다. 미국이 제공하는 대인 지뢰는 비지속적으로 사전에 설정된 기간이 지나면 지뢰가 터지지 않게 돼 있는 타임머신 같은 원리로 작동을 하기 때문에 지뢰는 4시간에서 2주일 사이에 2주일이 지나면 터지지 않도록 설계가 돼 있고 민간인 거주 지역에서는 지뢰를 파묻지 않기로 서로 약속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해서 트럼프 당선인 측은 그렇지만 우리랑 상의도 안 하고 그렇게 멋대로 전쟁을 확대할 수 있냐 이렇게 불쾌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은 조 바이든 대통령도 지금 이 트럼프 당선인이 집권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낼 수 있다고 믿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크라이나 측의 영토 양보와 같은 그 손해를 보는 조건을 감수하고라도 무조건 전쟁을 끝내겠다. 다시 말해서 러시아 편을 들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걱정을 하기 때문에 그 전에 우크라이나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은 2달 동안 다 해주겠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자기는 왜 재임 중에 그런 노력을 안 했을까? 저는 그게 또 궁금하네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봉화식 기자였습니다. 인사이드 아메리카. 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노숙자 퇴거를 위해서 텐트 도시를 건설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캐런 베스 LA 시장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트럼프 당선인과 협력을 할 수 있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서 놀라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 최저임금 인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민 발의안 32번이 부결이 됐는데 민주당 텃밭인 이곳 캘리포니아주에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은 그만큼 보장된 이 블루 스테이트에서 이제는 우경화된 최신 징후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형경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미국 내 심각한 문제로 꼽혀오고 있는 이 노숙자 이슈와 관련해서 이 공약을 내걸었었는데 텐트 도시로 이주시키겠다 이런 내용이었죠. 그렇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선거 캠페인을 벌이면서 거리에서 잠을 자는 노숙자들을 체포해서 저렴한 땅에 있는 대형 텐트 도시로 이주시키겠다는 약속을 했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해 4월 트루스 소셜에 올린 자신의 정책을 발표하는 영상에서도 그런 점을 언급했는데요. 노숙자들이 거리와 공원을 점거하고 마약을 할 권리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인들이 아름다운 도시, 적어도 한때는 아름다웠던 도시에서 쓰레기 더미와 주사바늘 위를 걸어야 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이 부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The homeless have no right to turn every park and sidewalk into a place for them to squat and do drugs. Americans should not have to step over piles of needles and waste as they walk down a street, a beautiful city, or at least once beautiful city, because they've changed so much over the last 10 years. 한때는 아름다웠던 도시가 지난 10년 동안 바뀌고 말았다고 하죠. 그러면서 트럼프 당선인은 노숙자 퇴거를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도구, 모든 장치, 모든 권한을 이용해서 노숙자들을 거리에서 몰아낼 것이라고 했습니다. When I'm back in the White House, we will use every tool, lever, and authority to get the homeless off our streets. We want to take care of them, but they have to be off our streets. 그들을 케어하기 원하지만 우선은 거리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당선인은 노숙자들에게 필요한 도움을 주는 대신에 더럽고 비참한 삶을 살도록 내버려 두는 게 전혀 자비로운 일이 아닐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당선인 그 후에도 이 노숙자 캠프와 공공연한 마약 사용을 단속함으로써 각 도시들의 질서를 더할 수 있다는 생각을 내세우면서 주로 선거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네,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이 많이 계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이 노숙자 권익 옹호 단체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이런 또 노숙자 권익 옹호 단체들이 이거 노숙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거 아니냐 또 반발이 있을 듯 하거든요. 네, 그래서 한동안 사실 노숙자들이 거리를 다 차지하고 있어서 보행자들이 아무리 불편을 겪더라도 경찰이 그들을 체포하지 못한 채 그저 내버려 둬야만 했죠. 그 이후 연방 대법원이 지난 6월에 그를 뒤집는 판결을 내린 것 기억하실 텐데요. 네. 노숙자를 위한 쉘터 공간이 부족하더라도 노숙자 캠핑 금지를 단속할 수 있다고 법원이 허용하면서 상황은 좀 달라지게 됐습니다만 그래도 실제 단속이 강경하게 이루어지진 않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동안은 노숙자들이 자발적으로 선택을 하게끔 초점을 맞춰온 것이죠. 그런데 트럼프 당선인의 약속은 그걸 뒤집어 버리겠다는 겁니다. 결국 수십 년간 살 곳이 없는 사람들에 대한 낙인을 없애기 위해 싸워온 노숙자 권익 옹호
단체들은 자신들이 비인도적이라고 여기는 그런 정책에 맞춰서 보다 앞으로 다각적인 싸움을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잠시 전에 제가 팍스뉴스에서 이 텍사스주가 뭐 1,700에이커인가 17,000에이커인가를 노숙자촌으로 이 텐트촌으로 제공하겠다라는 그런 이제 이 헤드라인을 본 적이 있는데 아무리 지금 찾아봐도 지금 나오지가 않네요. 자, 이 눈에 띄는 점은 캐런 베스 LA 시장이 이 노숙자 문제와 관련해서는 트럼프 당선인과 협력을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주 놀라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베스 시장은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으로부터 취임 선서를 받았었는데 노숙자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트럼프 당선인과 협력하고 싶어한다는 입장 나타낸 것 사실 놀라울 만한 일입니다. 베스 시장은 노숙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취임 전부터 노숙자 문제 해결에 집중하겠다고 밝히기도 했고 또 취임 첫날에도 노숙자 문제를 주요 과제로 내세웠었죠. 그렇지만 쉽지는 않았습니다. 결과가 더 좋아졌다고 평가하기도 어렵고요. 그러자 베스 시장은 트럼프 차기 행정부와 함께 노력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입장을 이번에 밝힌 겁니다. LA 타임스가 오늘 아침 그런 내용을 전했습니다. 네, 베스 시장이 구체적으로 어떤 입장을 나타냈습니까? 베스 시장은 트럼프 대통령과 자신이 공통되는 그런 기반을 찾아내서 LA는 약 4만 6천 명 노숙자들에게 주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네. 베스 시장은 의회에서 보냈던 12년 동안 공화당과 매우 중요한 관계를 맺어왔다면서 트럼프 행정부와 협력하는 방식으로 시작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베스 시장은 이곳 LA에 싸거나 그러니까 저렴하거나 외딴 땅이 없다는 점을 들면서요. 노숙자들을 거리에서 몰아내기 위해서 보다 공격적인 전략을 사용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일부 트럼프 행정부 관리들이 그의 첫 임기 동안 제안했듯이 베스 시장도 연방 토지를 임시 쉘터를 위해 사용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베스 시장은 우리는 같은 페이지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고요. 다만 텐트 도시보다는 좀 더 안정적인 주택 형태를 위해서 뭐 운송 컨테이너나 아니면 다른 모듈식 유닛을 세울 수 있다고 베스 시장은 제안했습니다. 네, 제가 아까 그 텍사스주에서 1,700에이커 정도를 이 제공하겠다라는 주지사가 그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이게 불법 체류자들을 수용하기 위한 랜드를 제공하겠다라는 얘기였네요. 제가 잠시 좀 착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은 이 텐트 도시는 지금 어디에 건설이 될 수 있다는 식으로 나와 있습니까? 전문가들은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플로리다와 같이 보수적인 주에 텐트 도시를 건설하기 시작할 가능성이 크다고 봤습니다. 플로리다는 지난달에 주 전체에 캠핑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는데요. 그런 플로리다주 등의 텐트 도시를 건설하고요. 그렇게 노숙자를 체포해서 그런 텐트 도시로 보낸다는 방침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전국에 있는 그 노숙자들을 다 체포하는데 그게 그렇게 또 녹록하지는 않을 듯합니다. 네, 물론 쉽지 않겠습니다. 네. 우선 1월에 상하원을 모두 장악할 공화당, 이 트럼프 당선인은 도시 캠핑에 대한 전국적 금지부터 추진하고요. 그러고 나서 이걸 위반하면 뭐 서비스를 받거나 아니면 전문가들의 필요 사항을 평가하는 텐트 도시로 노숙자들을 강제 이주할 수 있는 그런 선택권을 주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당선인이 로컬 정부나 주정부와 협력 없이 자신의 이런 계획을 실제로 달성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합니다. 이 Federal Park Police, 연방 공원 경찰은 연방 토지에 있는 사람들을 체포할 수는 있지만요. 사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캠핑 금지를 시행하기 위해선 시 그리고 카운티 경찰이 필요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베스 시장도 트럼프 당선인의 모든 방법에 다 동의하진 않더라도 협력할 수 있다는 입장 밝혔고요.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와 같이 진보적인 정치인조차도 6월 대법원 판결 이후엔 보다 공격적인 전술을 명령하기 시작했으니까요. 시정부, 주정부에서 각자의 노숙자 정책을 정하긴 하지만 연방정부가 대부분 자금을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균형을 잘 맞춰 나가고 그래서 이제 LA, 샌프란시스코 같은 그런 대도시들에서 심각한 골칫거리로 계속 여겨져 온 노숙자 문제가 앞으로는 좀 더 나아질 수 있을지 기대가 큽니다.
캐너비스 시장이 사실 취임할 때 가장 크게 내걸었던 게 이 노숙자 문제 해결 아니었습니까? 그랬죠. 근데 사실 안 되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이걸 또 슬쩍슬쩍 연방 정부에 또 넘기려고 그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라도 해결이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래서라도 해결이 되면 좋은데 이게 또 나중에는 뭐 인권 문제에 뭐 또 그런 얘기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이 텐트 총을 건설한다는 얘기는 분명히 펜스를 치고 밖에 못 나가게 하고 강제적으로 이렇게 이제 수용을 하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게 또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게 무슨 뭐 저 예전에 그 2차 대전 때 뭐 일본인들을 가두었던 네네. 수용소도 아니고 네. 이게 그렇게 쉬울 것 같지도 않아요. 네. 사실 보면은. 자, 다음 소식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캘리포니아주는 최저임금 인상 노력을 지지를 해왔었는데 이번만큼 좀 달랐네요. 그렇습니다. 11월 5일 선거에서 캘리포니아 주민 발의안 10개 가운데 논란이 컸고 또 관심을 많이 끌었던 것 중 하나가 바로 주민 발의안 32였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최저임금을 시간당 18달러로 인상하자는 내용이 골자였죠. 이 주민 발의안 32는 근소한 차이로 부결됐습니다. 반대 50.8%, 찬성 49.2%였습니다. AP통신이 어제 저녁에 주민 발의안 32가 부결됐다고 속보로 전했습니다. 네, 이걸 속보로 전할 만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네, 다름 아닌 캘리포니아주와 같은 곳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거부됐다는 것, 놀랄만한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블루스테이트에서 우경화의 최신 징후다란 평가인데요.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이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가격 상승을 지불하지 않으려 하는 그런 신호란 분석입니다. 네. 그동안 올라도 사실 너무 오르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이미 높은 생활비에 지쳐있는 상태라면서 더 이상 부담을 감당하기 힘들다는 것을 이번에 표현했단 분석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캘리포니아주는 수십만 명에 달하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급여를 인상했고요. 또 유권자들은 작년만 하더라도 주의 최저임금을 18달러로 인상하는 것 지지하기도 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생활비, 물가가 매우 높기 때문에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해선 임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걸 합리적 성향의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이해를 하고 있었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 발의안 32, 현재로선 지나치다는 게 좀 더 많은 캘리포니아 주민들의 생각이었던 것으로 이번에 확인됐습니다. 저도 반대했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박현경 기자였습니다. 데일리 브리핑. 네, 오늘은 한인민주당협회 스티브 강 이사장과 함께합니다. 강 이사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도널드 트럼프 차기 대통령이 이 차기 장관 후보들을 속속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후보들의 논란이 지금 계속이 되고 있는데 민주당 측에서는 어떤 반응을 지금 보여주고 있나요? 네, 제가 지난주에 워싱턴 DC 출장이 있어서 다녀왔는데요. 아직까지도 뭐 저를 포함해서 여러 이제 민주당원들은 이제 선거 결과에 쇼크에 아직도 많이 좀 우울해하고 있는데요. 확실히 워싱턴 DC도 분위기가 매우 어두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민주당 내에서는 지금 많은 대화가 이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결과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유권자들의 선택을 존중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대화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무리 좀 화제성이 있는 후보라고 해도 그래도 이제 이런 선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그것도 존중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대화도 나오고 있는데, 하지만 여러 지금 좀 화제성 있는 후보 중에서 민주당 내에서도 특별히 지금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건 바로 법무장관 맷 게이츠 전 연방 하원 의원입니다. 네. 이 맷 게이츠 의원은 물론 라디오 코리아에서도 계속 다루고는 있지만 워낙 과거에 화제성 있는 일들이 많이 있었고, 특히 미성년자와 이제 성관계 이러한 그 의혹도 나오고 있고, 근데 또 더 저희가 봤을 때는 치명타는 공화당 내에서도 많은 친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억하시겠지만 거의 뭐 1년, 2년 전에 케빈 맥카티라는 같은 소속
이제 공화당 소속 연방 하원 의장을 그 자리에서 밀어낸 1등 공신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화당 내에서도 많은 지지 세력이 없을 뿐더러 이제 민주당 내에서도 가장 지금 반대의 목소리가 이제 맷 게이츠 이제 차기 이제 법무장관 후보 자에게 가장 쏠리고 있는데요. 일단 하지만 다른 후보들 뭐 팍스뉴스의 뭐 앵커나 뭐 다른 좀 저희가 봤을 때는 좀 이 레벨이 안 된다는 그런 후보들도 어느 정도 우리가 존중을 해야 된다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맷 게이츠 의원은 그래도 우리가 막아야 되지 않나라는 그러한 대화가 많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이번 그 대통령 선거에서 낙선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요. 차기 캘리포니아 주지사로 거론되고 있는데 이거 사실입니까? 저도 처음에 그러한 이제 뉴스가 나왔을 때, 네. 이거는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 제가 이제 지난주에 워싱턴 D.C. 출장을 가서 있었는데 이게 그 카멀라 해리스 지지자 사이에서는 가장 핫 토픽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아직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주지사를 뛰어들겠다라는 그런 결심을 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많은 지지자들 플러스 카멀라 해리스 인근에 있는 보좌관이나 아니면 많이 지지했던 지지 세력들이 지금 주지사의 로드맵으로 지금 계속 푸시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생각을 하냐라고 저도 분석해 보니까요. 일단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나이가 나름 젊습니다. 이제 올해로 60이 되었습니다. 60이고 그 다음에 과거의 역사를 보니까요.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이 비슷한 로드맵을 따라갔습니다. 네, 리처드 닉슨이 1960년도에 그 미국 대선에서 실패를 하고 2년 뒤에 주지사를 도전을 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지사 1962년도에. 근데 주지사를 실패를 했습니다. 하지만 1969년도에 이제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비슷한 그런 로드맵이 있기 때문에 많은 지지자들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에게 닉슨 물론 이제 주지사는 성공하지 않았지만 주지사로 2년 뒤에 도전을 해서 2026년도면 이제 뉴섬 주지사가 이제 텀이 끝나기 때문에 공석이 됩니다. 그래서 2년 뒤에 다시 캘리포니아 주지사로 당선이 되면 2년 뒤에 2028년도에 다시 한번 대선에 도전해보자라는 그러한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제가 알기로도 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이제 컨펌은 안 했지만 고민 중이라고 저는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하지만 아직은 너무 이르고 지금 선거 결과에 아직 분석이나 이런 데이터가 남아 있기 때문에 좀 시간을 두고는 봐야 되겠지만 하지만 가능성은 좀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출마를 한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당선이 거의 확실시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야 민주당으로 나오면 당선은 되겠죠. 그렇죠. 또 대통령 후보였으니까요. 네. 되긴 되겠습니다만은 예전 같은 그러한 지지는 받지 못할 것이다라는 느낌이 들고 요즘 지금 LA 타임즈가 사실은 민주당 쪽 신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네네네. 보면은 지금 민주당이 많이 우경화되고 있다라는 식의 그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또 누굽니까 주지사도 좀 어느 정도 이제는 좀 정신을 좀 차려야 한다라는 식의 기사들이 은근히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저도 동의를 합니다. 저도 물론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하고 저도 열심히 그렇게 돕고는 있었지만 이번 결과를 저희가 겸허히 받아들이고 바꿔야 될 개선할 부분을 좀 개선을 많이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확실히 아직까지 다 선거 결과가 데이터가 분석이 안 돼 있지만 보면 민주당을 선택한 분들은 고학력자들 그리고 아니면 좀 돈을 많이 벌고 좀 안정적인 그런 유권자분들이 대다수가 지지해 주셨는데 안타깝게도 민주당이 이번에는 이제 미들 클래스, 워킹 클래스 이런 분들의 지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한 레슨들은 저희가 좀
받아들여서 다음 이제 2년 뒤에 있을 뭐 중간 선거 또는 2028년도에 있을 대선에서 좀 새로운 세진된 모습으로 저희가 나가야 된다고 믿고 있거든요. 네. 그렇지만 저희에게 조금은 시간을 주세요. 왜냐하면 다들 아직까지도 그 선거 결과에 좀 많이들 좀 힘들어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렇기 때문에 카말라 해리스 같은 분이 이번에 또 주지사로 나온다는 게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 측의 그건 잘못된 포석이다 이런 느낌이죠. 그렇죠. 네. 저도 새로운 인물이 나와주는 게 좋겠다. 그렇죠. 네. 그 민주당 정치인들을 이렇게 보면은요, 민주당이란 그 우물 안에 갇혀 있는 개구리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너무 그들만의 세계에 한 무리도 있어가지고 지금 뭐 충격적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다고 하는데. 충격적이다 이전에 알았었어야 되는데 너무 늦은 감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라도 제발 화들짝 하고 좀 깨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말씀을 안 하시네. 자, 지금 이번 선거에서 이번 총선에서 아마 가장 초접전이 벌어지고 있는 곳이 바로 캘리포니아주 연방 하원 의원 45지구 선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미셸 스틸 의원이 선두를 지키다가 지금은 1위 자리를 내주고 말았는데 이 개표가 아직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결과를 전망하세요? 네, 어떤 분들은 2018년도를 기억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 당시에 지금은 연방 하원 의원인 영김 의원이 그때 그랬죠. 네, 도전했었죠. 처음으로 비슷한 지역구에 도전을 해서 그 선거 당일날 좀 많은 표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당선 확정이라고 다들 이렇게 보도가 나갔어요. 맞아요. 네. 하지만 한 달 뒤에 연방 하원 오리엔테이션까지 가서 사진까지 찍었는데 이 선거가 뒤집혀졌습니다. 네.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또 특히 이제 45지구 같은 경우에는 오렌지 카운티 내에서도 굉장히 치열한 경합 지역구로 좀 알려져 있는데 일단 미셸 스틸 의원이 이제 공화당이고요. 그리고 데렉 트란이 또 민주당 후보고, 근데 데렉 트란이 베트남계 민주당 그렇죠. 후보입니다. 네. 그리고 이 45지구가 미국 안에서 가장 많은 베트남계 유권자 또는 주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그동안에 이제 베트남 커뮤니티는 굉장히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어서 이제 공화당 또는 보수 후보들을 전폭적으로 지지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탑2에 올라간 후보가 또 민주당이지만 베트남계 후보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네, 저희 한인 커뮤니티는 뭐 몇 년 전만 해도 4명의 연방 하원 의원이 탄생됐다라고 굉장히 축하의 메시지를 받았는데 베트남 커뮤니티는 아직 단 한 명의 연방 하원 의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네. 없어요. 그러한 간절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베트남계 커뮤니티에서도 물론 일부는 미셸 스틸 의원을 지지를 했지만 공화당 이후로 하지만 많은 분들이 또 같은 베트남계 후보인 데렉 트란 후보를 또 지지를 해주셨거든요. 네. 네. 그렇고 플러스 이제 늦게 이제 우편 투표가 이제 도착하는 것은 대부분이 이제 민주당 성향 유권자들이 더 많기 때문에 지금 한 3만 표가 카운트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매일마다 한 1,000표 정도 카운트를 하고 있는데 이게 계속 아마 지금은 리드가 한 300표 차이로 있는데 오늘 오후 5시면 아마 뭐 또 새로운 400표. 네. 그렇죠. 더 또 리드가 더 커질 것으로 저희 예상을 하고 있고 이거는 뭐 조작되거나 이런 건 절대 아니고요. 네. 그냥 캘리포니아 성향상 우편 투표 시스템을 이용하는 유권자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러한 결과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뭐 민주당에서 워낙에 이곳을 탈환하기 위해서 돈도 많이 들였고 네. 클린턴 전 대통령까지 와가지고 뭐 이렇게 유세도 해주고 정말 뭐 굉장히 했었죠.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이제 막상 막하로 좀 가고 있는데 모르죠. 앞으로 또 개표가 되면서 또 어떻게 될지는 뭐 아직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한인들로서는 또 조금 더 이렇게 잘 되기를 기대하고 있는 거죠. 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인민주당협회 스티브 강 이사장 함께했습니다.